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기 반짝이는 구두가 있는데요. 이 반짝이는 구두는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윤은길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반짝이는 구두는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자, 성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서민들의 아픔입니다. 자, 윤은길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해설입니다. 자, 모든 것이 연결된 현대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1970년대 도시개발로 소수 특권층은 혜택을 누리지만 대부분 서민은 소외되었습니다. 참 요즘 보면 참 안타깝죠. 자기 자신이 정말 우리가 좀 불쌍하고 이런데 엉뚱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자, 주인공 권 씨는 이런 사회가 난 피해자의 전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으로 평범한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나름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9켤레의 구두만 남겨놓고 사라지는 그는 사회 구조 속에서 소시민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우리 이제 시민들이 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조세희 만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이것도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죠. 이시영 공사장 끝에도 철거민 이야기를 다룬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100% 실패합니다. 물론 전교 1, 2등 당한 아이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들은 내공이 있습니다. 자, 편리한 방법의 공부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참고서 아무거나 써도 똑같습니다. 누가 오래 앉아서 열심히 보느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문제 답만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자, 국어는 원리 이해와 본문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적지 않는 소시민들은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재벌이 탄생했고요. 지금은 뭐 재벌 그 3세, 4세까지 뭐 나오고 있죠. 그들이 지금 또 사회에서 또 많은 문제들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작품의 권씨는 이러한 사회 상황이나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권씨는 선량한 소시민으로 나름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나 결국 생활고로 강도질을 하게 되고 9켤레의 구두만을 남겨놓은 채 사라집니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인 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패배한 권씨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작품 줄거리 한번 볼게요.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무리해서 집을 마련한 우리 부부가 방 하나를 세놓자 권씨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하지만 권씨 가족은 전세금 20만원 중 10만원만 내고 권씨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구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는 권씨가 원래 출판사에 다녔었고 철거민 입주권을 얻어 집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정을 알게 됩니다. 권씨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권씨는 나에게 수술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나는 부탁을 거절합니다.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나도 어렵게 집을 마련해서 왔는데 그리고 전세금도 못 받았잖아요. 권씨가 돌아간 후 나는 권씨 아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권 씨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고 나는 그가 권 씨임을 알게 됩니다. 정체가 탄로났음을 알게 된 권 씨는 9켤레의 구두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권 씨는 산업화 사의 피해자이면서 지식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자, 권 씨는 대학을 졸업한,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이었으나 집장만을 해보려고 철거민 입주권을 얻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요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전과자가 됩니다. 자, 지금은 도시 빈민이 되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도둑질까지 하게 됩니다. 안동건 씨로서, 안동건 씨는 뭐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지식인층에 두고자 하는 소시민적 성격이며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구두를 빛나게 닦고 다닙니다. 나는 오선생입니다. 작품의 관찰자로 연민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거의 권 씨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또 내 현재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서술자인 나는 학교 교사로서 여러 해에 걸친 새빵살이 끝에 집을 장만하고 방 한 칸을 한 노동자 가족에게 세를 놓습니다. 나는 이 노동자의 비극적 삶에 대한 관찰과 추적을 하고 있고요. 나가 권 씨에 대해 갖는 감정의 변화는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의식의 분열. 내가 이제 의식이 분열됐잖아요. 그래, 내면적 갈등이죠. 내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런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소시민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켤레 구도로 남은 사내의 의미입니다. 이건 소시민의 힘겨운 삶입니다. 9켤레의 구도로 남은 사내는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권 씨를 뜻합니다. 권 씨는 매일 반짝거리게 닦아 신고 다니는 구두는 그가 늘 외치는 안동건 씨, 대학 나온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나의 집에 들어왔다가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행방불명이 된 권 씨의 집에 남겨진 9켤레의 구두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고 삶의 벼랑 끝에 선 권 씨의 힘겨운 삶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의미를 알겠죠? 감상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 오 선생은 셋방살이를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성남입니다.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을 세를 놓는다. 이 방에 권 씨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옵니다. 권 씨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못합니다. 게다가 권 씨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발단인데요. 나의 집에 이사 온 권 씨 가족. 권 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취사 도구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속에서 여러 컬러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닦아 놓습니다. 권 씨가 이사 온 며칠 뒤 이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 씨가 전과자이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옛날에 이런 감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 집에 가정 방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 씨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 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소유의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요즘은 뭐 정부 욕도 막 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전개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연이고요.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 씨의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자,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의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 씨는 애써 웃는 낮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부탁하러 왔잖아요. 무엇인가 부탁하러 왔으니까 뭐 이렇게 좀 다소곳하죠. 권 씨가 이제 착한 성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그래, 아들 낳았다고, 아이 낳았다고 이래 해석한 거죠.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려. 불길한 예감은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은 예감이 있었죠. 잘 되었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권씨 아내가 출산을 무사히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에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보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자, 내가 병원에 가라고 권했습니다. 자, 이거는 출산이 순조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기를 낳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돈 빌리러 왔다. 의사가 수술 안 해주려고 하니까 가져오라고 하니까 돈을 빌리러 온 거죠.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뿌리로 뜬 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뭔지, 이거 뭐, 자기가 좀 견전적어서 그렇죠.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반짝이는 구두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권 씨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그의 자존심 강한 사람이다. 이래 직접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간접적 제시, 보여주기에 해당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자, 나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온 권 씨고요.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용건이죠. 권 씨가 나를 찾아온 까닭이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가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히도 나왔다. 그냥 담배 한 대 정도 뭐 빌린다는 식으로 1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당신은. 내가 잠시 얼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허망히도는 어이없죠. 돈을 빌려달라는데 인상 팍 그리면서 올라가니까 좋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비굴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죠.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권씨입니다.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파수는 양수가 양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죠. 전치 태반이 요 오탄에 자궁을 막은 상태. 자, 상동이는 더욱 아니고요. 자, 그가 이런 어려운 말을 줄줄 하는 거 보면 그가 지식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에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탯줄 목에 감기면은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겠죠. 제기랄 욕도 한마디 했다 그죠?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가 모두 위험하대요.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돈을 빌리려 하죠. 자,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권씨. 어색하게 들른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제기랄. 비속어를 사용했죠. 아마 이렇게 했죠.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빌리려 하는 자신의 처지가 못마땅해서일 겁니다.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는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겐 더욱 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지식인으로서 면모와 성품을 가졌던 권씨입니다. 이런 말을 평소에 안 했다는 거죠.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그거 참 안 되겠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이거는 뭡니까? 완곡히 거절하는 말이죠. 이 말을 참 하기도 쉽지 않죠. 나도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섣불리 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상 말이지 10만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 내한테 진짜로 10만원이 없다 이런 얘기죠.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 그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이유다. 그죠? 내게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 1,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겠지만 단순히 어,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자,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 그죠? 자, 나의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연민을 느끼지만 나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소시민의 모습이다. 그죠? 자, 권씨의 부탁을 받고 갈등하는 나.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자, 권씨의 절박함이죠. 자,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엄숙한 표정. 이 상황에서 자기도 굉장히 좀 다급하고 그렇잖아요.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자, 집세도 못 내는 건데요. 돈을 돌려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잊을 뻔했죠. 그가 적시는 딱 맞게 알맞은 때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을 겁니다.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을 생각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리는 출판사 사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하가의 빚을 갚을 것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 하가는 어느 계열의 빚을 갚을 것인가. 의문의 형식으로 권시의 저지를 강조하고 있죠. 이런 걸 서리법이랍니다. 근데 요즘 고등학교마다 시험에 서리법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 말 풀어서는 의문의 형식으로 권시의 처지를 강조한다. 이런 문장으로 나옵니다.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그냥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못되게 말해야 된다 이거죠.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다. 요거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이죠. 근데 뭐 내가 또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가진 건 당연하다. 그죠?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원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보증을 안 서면은 입원도 수술도 못 했습니다. 자,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변통은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 자, 나의 완곡한 거절이죠.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덜이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자존심을 상한 권씨죠.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원장이 내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자, 이해타산적인 병원장이죠. 근데 뭐 이게 또 사실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죠? 얼굴에 흐르는 진땀은 현재 상황에 대한 곤혹스러움이죠. 정말 딸하고 아내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2번 문질렀다. 발을 벗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구두를 닫는 동작인데요. 이건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설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찔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도 설면은 나의 동료 교사인데 입술이 두툼해서 설면 한 접시는 될 것 같다고 해서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입니다. 그래 입술이 움찔움찔거리다는 건 뭡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하려던 말을 있었는데 참고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가래는 기분 나쁜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나를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선생이 너무 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그때 나를 욕하는 말이 나올 줄로 생각했겠죠.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뭡니까? 힘들게 살고 돈을 빌려왔지만 나는 지식인이다. 지식인으로서 자존심만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냥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간다. 촌지. 촌지는 이제 학부모가 이제 학생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건데요. 어, 옛날에는 이런 걸, 저도 뭐 이런 촌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김영란법에 의해서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좀 웃기죠. 교사가 10만 원 받으면 안 되고,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높은 사람들은 돈 받아도 관계없고, 참 세상은 좀 불공평한 것 같다, 그죠? 자, 슬슬이 돌아가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권씨입니다. 자, 나는 수술비를 마련하여 병원에 지불하고 권씨의 아내는 무사히 출산합니다. 내가 참 따뜻한 사람이다, 그죠? 자, 위기는 내가 구한 돈으로 무사히 출산하는 아내. 우리 집에 강도가 등겨선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은 내가 수술비를 대신 내준 날. 그러니까 아내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한 날이죠.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맥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은 날카로운 기운이죠. 기운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게 술 먹고 왔다는 거죠. 술 기운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소심한 권씨의 성격입니다.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는 매우입니다. 조금 많이 쥐에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자, 수술비를 대신 내준 날 침입한 강도입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 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가 너무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위에 칼을 대고 있었으니까요. 식칼을 겨누고 있었어. 자, 맥은 목이죠. 목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긴장했죠? 강도가.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목에 칼을 겨눈 강도가 심하게 떨고 있고 나는 모자라는 강도라고 파악했죠? 나는 복면의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린 것이다. 나 안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았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정신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 긴장을 덜기 위해 술을 먹고 왔지만 선한 천성을 숨기지 못하고 어수룩한 행동을 하고 있죠. 자, 관련 상황은 주객전도입니다. 그 주인과 손의 위치, 그 강도와 주인의 위치가 지금 서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강도가 나를 두려워하는 상황이잖아요.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우리 미역국 먹는다 이가마 실패한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미역국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험 치고는 빵하고 미역국 안 먹죠. 빵은 빵점 맞는다고.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킨 대로 했다. 자, 어설픈 강도죠.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남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자, 권시의 어리숙한 강도짓이고요. 자, 그 다음에 권씨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생략된 부분, 줄거리 부분
다시 확인하고요. 이튿날 아침 권 씨는 귀가에 있지 않았다. 자,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둘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제사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도 볼 수 없었다. 권 씨가 내가 수술비를 준 것을 모르는 상태고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권 씨가 아내 병원에도 나오지 않고 가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날 또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절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지십니다. 자, 나는 권 씨인 것을 알고 배려를 해줬죠. 서툰 배려에 자존심 상한 권 씨가 가출을 했습니다. 조금 더 뒤에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도라는 것을 잊고 문간방으로 들어가는 권 씨에게 대문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고, 또 권 씨가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방법은 바로 권 씨가 보기에는 완전히 내가 권 씨인 걸 안다 이런 뜻이죠.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권 씨가 강도였다는 것을 모른 척 해주는 것. 자,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는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건 내가 바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권 씨는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죠? 연구원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는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자, 구두가 반짝반짝하면 그는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두를 보면 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다. 구두가 만약 흐트러져 있으면 그거는 또 다른 모습이었겠죠.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대문을 문간방으로 들어가는데 나가는 문은 저기 대문입니다 하고 가르쳐 줬죠. 이것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건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광발은 빛남이죠. 그의 자존심도 구두가 반짝반짝 한다면 자존심도 빛나고 있었다. 자, 그의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터일까? 자, 다시 집에 안 올 생각으로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방으로 들어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는 아마 근데 권신 걸 알았으니까 자신을 동정한 것을 알고 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요거 의문의 형식으로 권씨의 비참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게 서리법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서리법 이런 말이 시험에도 나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법 같은 건 뭡니까? 인격을 부여하여 뭐 어떻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권씨를 배려해 준 것에 대해 자책하는 나이고요. 절정입니다. 강도짓을 하다가 자존심을 상해 집을 나간 권씨입니다.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살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 뿐이었다. 어려운 형편이죠. 가난한 살림살이고요.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장롱도 없죠.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유들이 사회를 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를 놓여 있었다. 사열은 군사 용어죠. 조사하거나 검열하기 위해서 하나씩 쭉 살펴보는 겁니다. 병사들 쭉 서 있고 장군이 차 타고 탁 지나가면서 인사받는 거. 북한에 보면 요새 열병식 하는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평소 구두를 소중히 여기는 권씨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컬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3컬레였다. 모두에서 10컬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컬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같이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형의 당해온 옹망이다. 그 7컬레를 해놓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신었죠. 나는 한 컬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려는 걸 딸딸하게 깨달았다. 그 7컬레 중에 전부 9컬레 구두 나오면 10컬레 중에 그 7컬레 반짝반짝 했는데 9컬레 중에 10컬레 중 한 컬레가 남아있잖아요. 한 컬레가 갔잖아요. 이 한 컬레는 권씨죠. 권씨가 신고 간 구두를 한 컬레 구두라 했고요. 10컬레 구두는 지식인이라는 권씨의 자존심을 뜻하고요. 9컬레 구두는 권씨의 부재, 그 한 컬레가 빠졌으니까요. 그 자존심마저 잃은 처짐을 보여줍니다. 권씨의 자존심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고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이순경이 권씨에 대해서 좀 감시 좀 하라 했잖아요.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자, 이웃이 바로 권씨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이순경도 권씨의 모습을 좀 아는 것 같다, 그죠? 이순경 권씨를 감시하는 경찰로 나에게 권씨를 지켜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순경에게 권씨의 가출 사실을 알립니다. 권씨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고요. 자, 결말은 9켤레의 구두를 남기고 떠난 권씨. 좀 슬프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래는 현대소설이고요. 세태소설입니다. 연작소설. 이런 문제 잘 안 나올 겁니다. 보기가 주어져야 나옵니다. 세태소설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겁니다. 성격은 사실적이고 또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식입니다. 주제는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이고요. 또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변두리 인생의 어려운 삶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에 대한 연민을 보여줍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 고발. 참, 이거 발전하면서 소외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내가 관찰자죠. 선생입니다. 그죠? 시간은 1970년대 후반, 공간은 경기도 성남 지역이고요. 과거와 현재가 적절히 교차되고 있고요. 직접적 제시, 말하기, 간접적 제시, 보여주기로 둘 다 쓰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1인칭 관찰자, 서술자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 드러납니다. 서술자의 내적 갈등, 권씨를 도와줘야 한다.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분열적 상황이라 했는데 우리 뭐 윤동주나 이런 데 자분열의 상황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게 내적 갈등입니다. 사실적 문체와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사물, 구도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와 성격을 표현했습니다. 10컬레의 구두는 지식인이라는 권씨의 자존심이고요. 9컬레의 구두는 권씨의 부재, 자존심마저 잃은 처지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후회 없이 살았습니까?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